어두컴컴한 극장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온다. 스크린 속에는 어느새 섹시함으로 무장한 여배우가 등장하고 그녀는 한껏 농염한 자태로 관객을 유혹한다. 어쩌다가 슬쩍 속살이라도 보일라 치면 여기저기서 꼴딱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잔뜩 기대에 맞지 않는 눈초리들이 온통 스크린 속으로 쏠리는 그 순간, 이내 카메라는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틀어 보는 이들의 애간장을 태웠다. 그땐 그랬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인 1980년대 초반, 극장가는 말 그대로 뜨거웠다. 이전에 영화 속에서 간간히 표현되어 온 에로티시즘이 제대로 그 모습을 갖추고 등장하기 시작한 것인데, 그동안 음지에서 남몰래 훔쳐보던 낯뜨거운 장면들을 이젠 극장이라는 공인된 장소에서 당당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의 발길은 극장으로 향했다. 제재 개봉관은 일종의 해방구였어요. 거기는 이상하게 선생님들도 별로 안 왔어요. 여기 다 모이는 거 알지만은 재선 거기까지 와서 그러니까 애들 잡으러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굉장했어요. 그때 느낌은. 지금 보면은 뭐 그렇게 아주 선정적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대단했어요. 물론 이전에 이런 에로티시즘의 표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소위 호스티스 영화라고 불리며 70년대 극장가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영화 속에서도 종종 에로틱한 장면을 엿볼 수는 있었다. 하지만 80년대에 들어서 좀 더 자유로워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영화 속 에로티시즘의 표현은 한층 더 과감해졌다. 그 당시에 한국에서 영화업에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가장 값도 싸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여배우 몸이다. 이런 얘기를 영화 감독이나 제작자들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소위 에로티시즘 영화라고 하지만 그냥 에로 영화, 어떤 면에서는 여성 몸을 성의화하는 것에 영화가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영화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말 그대로 에로 영화 전성시대였다. 82년도만 살펴보더라도 그해 제작된 한국 영화 56편 중 무려 35편이 에로 영화였다. 일단 만들었다 하면 흥행은 보장받았다. 매진돼요. 옛날에 웬만하면 매진입니다, 이런 영화는. 1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매진돼. 어우동이나 뽕이나 이런 영화들이 지금 우리 수준으로 500만 선은 무난했다고 보면 돼요. 당승사 피카들이 대한극장 이런 데는 좌석이나 있으니까 줄을 서서 좌석 받으면 되지만 재상영관은 좌석이 없으니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자리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더 서죠. 외화가 주류를 이루던 시절, 스크린 쿼터제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한국 영화를 걸어야 했던 극장주들에게 에로 영화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당시 잘 나간다는 감독들도 기꺼이 에로 영화 대열에 동참했고, 소위 스타급 여배우들도 영화 속에서 자신의 속살을 뽐냈다. 수많은 남자들은 스크린 속에서 도발을 펼치는 그녀들을 보기 위해 극장 앞으로 모여들었고, 그중에 통 큰 청소년들도 재개봉관이나 동시상영관 앞을 어슬렁거렸다. 그리고 이런 이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있었으니, 강렬한 핑크빛 색채와 도발적인 문구들로 무장한 간판.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 스케치를 하고 색을 입히는 수제 간판이 전부였던 시절, 간판공은 최고의 각광받는 직업이었다. 한창 잘 나가던 때에는 대기업 간부사원이 부럽지 않을 정도였다는데, 간판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관객 수가 차이 났다니 큰 소리 칠만도 했다.
간판을 야하게 그린 것과 보통 영화 수준으로 그린 것과 손님 차이가 확실히 달라요. 뭐 하루에 7, 80명 듣고 150명 이상 들고 200명도 들고. 실은 영화 내막은 별 볼 일 없지만은 간판을 보고 많이 좌우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간판과 함께 당시 영화 홍보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수단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하는데, 한국 영화에 관한 자료라면 없는 게 없다고 알려져 있는 수집가 양해남 씨. 온갖 필름과 자료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그의 창고 안에서 양해남 씨는 80년대 에로 영화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보물을 꺼내놓았다. 그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견눈질로라도 보았을 법한 에로 영화 포스터들. 중요했었던, 사실 포스터가 어디에 붙어 있든지 간에 동네 입구에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누구 집 벽에 붙어 있었을 때 그 앞에서 서서 바라볼 수 있는 자신 있는 청소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옆 눈길로 오며 가며 이 카피들을 다 읽거든요. 아주 재밌게. 그리고 이런 카피들을 결국에는 또 학교나 친구들한테 또 같이 이야기도 하고, 너 그거 봤어? 뭐 이러면서 그런 재미가 있었죠, 사실. 80년대 동네 벽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포스터들의 문구를 잠시 살펴보자. 야하다기보다는 너무 유치해서 오히려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다. 70년대, 80년대 이 에로티즘 영화들의 포스터들은 바로 저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상상력의 자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높이 사고 싶거든요. 우리의 속어와 은어들이 이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누군가는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표현한 게 바로 이 80년대 에로티즘 영화들의 포스터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다 할 영화 홍보 수단이 따로 없던 시절, 포스터는 간판과 함께 관객의 발길을 극장으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도구였다. 포스터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영화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당시에는 뭐 그 영화 자체를 그 방송에서 홍보를 했겠습니까? 그냥 유일하게 그 영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영화관 가서 예고편 보는 거 하나하고 그 극장을 중심으로 해서 붙어 있는, 그리고 그 수많은 그 전봇대마다 학교 벽마다 붙어 있던 그 포스터, 결정적이죠. 그 포스터가. 이런 포스터의 힘과 관객의 입소문으로 흥행에 성공하며 한국 에로 영화사의 한 획을 그은 작품이 탄생했으니 그 이름도 유명한 에마 부인이었다. 82년 야간 통행 금지 해제와 함께 최초의 심야 영화로 상영된 에마 부인. 처음 영화가 걸릴 때만 해도 말 탄 부인의 사생활을 엿보고자 하는 이들이 그리 많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아침에 가보니까 극장 그 근방을 한 뭐 몇 바퀴 돌았더라고. 그런 정도로 그 영화가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때 일관밖에 없었는데 저를 해외 그 여행을 시켜주시더라고. 정관병님 목소리가 막 달달달달 떨고 계셨어요. 수영아 터졌다 막 이러고. 그래서 사실 믿기지 않았어요. 한 이틀 가면 저 사람들이 끊어지지, 뭐 3일 가면 끊어지겠지 그랬는데 실감이 사실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영화는 한마디로 파격적이었다. 그동안 한국 영화의 검열 수준에서는 금기시되어 왔던 성적 표현들이 영화 속에서 대담하게 그려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까지 영화 속에서 그려져 왔던 여성의 이미지와는 확실히 뭔가 달랐다. 여성의 욕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여성들도 성적인 욕망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남자만 여성하고 이렇게 성적인 충동을 가지고 있고 성적인 욕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성도 그
남자에게 향한 열망 이런 거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드러냈다는 점에서 당시 영화의 사전 검열을 담당했던 공연윤리위원회는 영화법의 기초에 마련된 내부 규정집에 따라 영화를 심의했다. 이전에 비해 자유로워졌다고는 하지만 선정성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규정이 여전히 까다로웠다. 그리고 에마 부인 또한 이런 검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처음에 에마 부인이 그 심의 들어왔을 때의 타이틀이 그 한자로 들어왔어요. 그 사랑의 자 말의 자. 그래서 제목 자체가 너무 그 선정적이다. 그래서 심의가 안 나갔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대마일 때 그 마자를 붙여서 에마 부인이라고 해서 이제 심의가 나갔는데 사실 뭐 대마초를 사랑하는 부인이라 말을 사랑하는 부인이나 어느 게 더 그 우애인지는 사실 뭐하지만 어떻든 심의가 에마 부인으로 나갔습니다. 말을 사랑하는 부인에서 대마초를 사랑하는 부인으로의 전환이라니 명확한 근거 없는 규정이 빚어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어쨌든 이렇듯 서슬퍼런 검열의 잣대를 피하기 위해 당시 감독은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펼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검열이라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작가가 컨티뉴티를 그 검열을 어떻게 피해갈 것이냐 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죠. 옷을 벗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화면에. 그럼 검열이 잘리니까. 그때는 가슴만 나와도 잘렸어요. 그러니까 옷을 다 입은 상태에서 말과 교감하는 듯한 상징적인 몬타주 술법을 썼어요. 이뿐만이 아니었다. 검열을 피하기 위해 옷을 다 입은 상태에서 애꿎은 피를 맞추는가 하네. 뭔가 나올 듯 싶으면 화면을 어둡게 처리해 관객의 애간장을 태웠다. 이런 각고의 노력으로 에마 부인은 그해 개봉한 한국 영화 중 관객동원 1위, 한국 영화 사상 최다 속편 제작 등 갖가지 기록을 남기며 이후 쏟아져 나온 수많은 에로 영화들의 효시가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배우 안소영이 있었다. 당시 배우 5년 차의 조연급이었던 안소영은 에마 부인 한 편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하지만 그녀에겐 그게 그리 반가운 일만은 아니었다. 사람들이 안소영이다 하고서는 얼굴 보고 가슴부터 봤어요. 아, 뭐 옷을 잘 벗는다며, 또 무슨 가슴이 크다며, 몸매가 끝내준다며, 그런 식의 표현들이 너무 더 강했었기 때문에 우선 그런 것으로 제가 정신적인 고충을 더 많이 받았어요. 참 지겹게도 진짜 이 순간까지도 에마 부인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참 제 나름대로의 많은 노력도 했었는데 쉽지 않아요. 저 죽을 때까지 에마 부인 안소영이는 못 벗어날 것 같아서 이제는 에마 부인 그냥 안소영이를 사랑하기로 했고요. 영화 에마 부인 이후 에로 영화는 계속해서 승승장구. 당시 한국 영화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살아온 소재와 형식의 에로 영화가 등장했는데 이른바 사극 에로티시즘 영화였다. 사극 에로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은 이전의 에로 영화와는 차이가 있었다. 장례를 가봤더니 오전인데 꽉 찼어요. 꽉 차고 난리가 났어요. 웃느라고. 화면을 보고 작품 영화 보고 웃고 울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상상을 넘어서 내가 걱정이 될 정도로 뭐가 걱정이냐면 좀 진지하게 보면서 웃어야 다음 장면도 보고 할 텐데 깔깔거리고 박장대소하고 킬킬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니 잘 들었나? 아이고 저 비켜! 한마디로 에로틱하기보다는 코믹하다는 표현이 적절했다. 우리의 전통적인 소재와 정서를 적절히 활용한 사극 에로 영화. 그 속에는 남다른 해학과 재치가 숨어 있었다. 도둑이야! 두고 보라지. 내가 그 작가를 그냥 콱 덮치고.
미스 리미속. 그리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 작품성까지 인정받아 국제영화제 수상이라는 영광도 안을 수 있었다. 그 당시 그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좀 폐쇄된 환경에 놓여 있었지만 성의 영화를 공개된 장소 영화관에서 국가가 문화적으로 검열을 허용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여줬다는 것은 대중들에게는 상당히 큰 매력으로 와닿았거든요. 친구한테조차도 이야기하기 힘든 그런 부분을 영화를 통해서 슬쩍슬쩍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여성들한테도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에로 영화의 전성시대도 어느새 막을 내렸다. 개봉관에 당당히 간판을 내걸었던 에로 영화들은 본격적인 VTR의 출시와 함께 어느새 비디오로 그리고 인터넷으로 그 자취를 감췄다. 80년대 중반 비디오가 굉장히 대중화되면서 이제 비디오형 영화들, 소위 비디오 장르 같은 것들이 나오고 에로 장르라고 해서 비디오로 넘어가게 되죠. 사실 이런 영화는 크게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예산으로 빨리 찍는 그 비디오가 곧 이 에로 장르를 수용하게 됨으로써 비디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에로 영화를 즐기지 않는다. 좀 더 은밀하고 개인적인 곳으로 그 자리를 옮긴 에로물들은 그 시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위와 강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80년대를 수놓았던 그 뜨거운 에로 영화. 그것들이 우리를 숨막히게 했던 시절이 분명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